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호이고요. 저는 신니. 저는 새로 젠투입니다. 네, 지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예고한 대로 저희가 두 번째로 감시해볼 내용은요. 바로 MZ가 바라보는 연애와 결혼, 출산입니다. 저희가 또 20대 여성으로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오늘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애부터 결혼, 출산까지 더 잘 감시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선 재밌는 얘기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희 서로의 연애 취향 같은 걸 공유해보는 거 어떨까요? 연애할 때 그럼 스타일을 먼저 얘기를 각자 해볼까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형적인 뭐였죠? 엘리멘탈이었나? 불이랑 물에 엠버와 웨이드? 맞아요. 제가 당연히 엠버고 이제 상대방은 높은 확률로 웨이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되게 여기저기 좀 튀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조금 안정적인, 내가 어떻게 돌을 던져도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람이어야 연애가 처음 이루어지면서 지속 유지가 돼요. 그런 만큼 저는 뭐 밀당이나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건 봐야 돼요. 나는 그냥 택시를 타고 가. 근데 그러면서 싸움도 좀 많았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내가 너를 보고 싶어하면 너는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고역이었다라는 사실을 늦음하게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엠버 웨이드 같은 연애를 좀 했다.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도 어떤 부분은 좀 비슷한 게, 저도 밀당은 정말 좀 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좀 많이 솔직한 것 같아요. 진짜 표현하고 싶을 때 바로 다 표현하고, 그 안 좋은 것도 바로 다 얘기하고, 저는 약간 서운한 거 쌓아두는 걸 절대 못 하거든요. 답답해서. 그래서 바로바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표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예전에는 무던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방금 세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잔잔한 사람을 예전에는 원했는데, 생각보다 제 스스로가 예민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던한 사람을 만나면 저를 이해를 못하고 나의 예민한 걸 충족을 못 시켜줘요. 오히려 더 네. 예민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혼자만 이게 불편하고 나 혼자만 이걸 원하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똑같이 예민한 사람이 이제는 이상형이 됐고, 그런데 대신에 이제 예민한 거를 안 좋게 분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예민한 거를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좀 위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되게 그 양날의 검 같은 게, 예민한 게 좀 섬세함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저보다 좀 무던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또 너무 무던한 사람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들잖아요. 그쵸? 조금 눈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예민한 남자는 아닌데 막 너무 막 눈치 없지 않은 센스 있는 그런, 근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비슷한 사람한테 끌려요?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한테 끌려요?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게, 제 그래서 이상형이 저와 좀 정반대 있는 사람한테 너무 끌리는 거예요. 쉽게 전공부터 좀 아예 문이과부터, 저는 문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남자한테 너무 끌리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빠삭하고 좀 박식하다 하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지적인 사람이 너무 좋고, 성격적인 측면이나 뭐 성향, 뭐 MBTI 뭐 이런 것까지 저는 다 반대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대를 좋아한다. 네. 근데 보통 반대한테 끌린다 하는데 저는 완전 저랑 똑같은 사람이 좋아요. 저랑 하나부터 열까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호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랑 MBTI도 똑같았으면 좋겠고 성격도 같았으면 좋겠고 외적으로도 비슷했으면 좋겠고
막 좋아하는 취향, 취미도 같았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제가 여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왠지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좋아요. 아니 그 비슷한 걸 좋아하는구나. 네. 아니 신기하다. 바코가 2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은 없다. 저는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은 뭔가 좀 되게 친구 같은 연애? 뭔가 이해도 되고 뭔가 좀 장난도 더 많이 그런 오고 가는 게 좀 티키타카가 잘 맞는 그런 연애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다른 게 더 많은 사람이면 좀 더 이성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더 긴장하게 되고 그게 중요해. 더 약간 설렘으로 다가오고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길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사람이랑 하는 연애가 안정적이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정말 짧고 좀 짜릿하게 끌리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짜릿. 네. 근데 결혼은 좀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랑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연애는 뭐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연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사랑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Love.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저 뭐 사랑꾼인가요 오늘? 사랑은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뭐 요새 좀 많이 느끼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게 꼭 연인한테 좀 내가 약간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약간 내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 좀 그게 포괄적으로 사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의 약간 뭐 아픔을 공감해주면서 좀 찡해오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저는 약간 좀 또 길에서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때 그분들이 되게 고맙다라고 엄청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뭔가 확 밀려오는 벅차오름이라든지 이런 모든 감정들이 되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함으로써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되게 인식시켜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랑이 뭐 이성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층위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의 그런 사랑을 평생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 같기는 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최근에 봤던 말이 있는데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힘들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봤는데 저도 되게 공감을 했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제가 생각했던 사랑은 내가 정말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연인이든 뭐 가족이든 그런 사랑을 느낄 때 아, 나 이렇게까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도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저는 사실 모든 인간관계는 어쨌든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정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정 대 사랑 중 무엇을 택할 거냐.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러니까 애인과 연인과 친구 중에 누굴 택할 거냐인데 저는 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머. 애인이어도 애인보다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친구를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범주로서의 친구, 맞아요. 연인 이렇게 선택하기 힘든 문제긴 해요. 그러게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문장인데. 제가 그래서 생각했을 때는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바탕이 된 거라 저는 연애를 하려면은 어쨌든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 사람이랑 영화도 보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시간 함께 보내고 싶어져서 시작을 하는 게 연애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법적으로도 묶이고 어떤 사회적인 인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게 다시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지금 사회에서는 좀 이게 아예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하고 싶어서 오직 연애라는 행위 자체를 원해서 좋아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고 싶어서 결혼할 만한 상대, 그러니까 연애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대 때는 연애를 해야지 정상이고 또 정해진 나이에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어떤 무언의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런 좀 무언의 압박을 이제 직접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살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이 저한테 매일같이 했던 말이 20살인데 연애 좀 해야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지금은 연애할 생각 없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해도 사장님이 일단 아무나 만나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런 뭐 워딩 어떨지 모르겠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아무나 뭐 할 수 있는 한 많이 만나봐야 된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일단 아무나 만나봐라. 지금은 연애를 해야 된다. 일단 아무나 만나봐야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사회에서 정하는 무언의 압박을 하기도 했지만 사장님도 그런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좀 깊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사회에서 정해놓은 정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사장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는 연애를 하고 또 나이를 차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아 키워야 된다. 이런 정상성을 좀 강요받고 그게 다 정말 당연한 정상의 삶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또 이 정상성이 왜 이런 형태로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구조나 통념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지금의 이런 결혼을 해야 된다, 연애를 해야 된다 이런 정상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세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사랑을 너무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에게 사랑이란 곧 연애와 결혼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사랑이라는 게 엄청 포괄적인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감정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굳이 이 사랑이라는 거를 꼭 연애와 결혼, 출산에만 국한지어서 딱 이것만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게 사회 통념상으로 너무 인정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사장님의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60대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느끼는 게 사랑일 수 있는데 60대가 되면은 내가 70대가 되면은 더 이상 뭐 사랑 그리고 연애 결혼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 되면 못하니까 젊을 때 해야 그쵸? 된다. 근데 사랑은 맨날 느끼는 감정인데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마 그 시대에 살아오신 분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우리 또래 세대들은 훨씬 더 자유로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우리 윗세대의 생각들이 여전히 물려받아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연애를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저는 연애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이 서서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연애하고 싶은 상대가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흐른 것 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정말 제 또래 친구들이 항상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굳이 연애를 안 하는 이 상황이 저한텐 자연스러운 건데 그 사람들한텐 연애를 하는 게 기본이고 디폴트고 정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연애 오래 쉬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저는 쉬는 게 아니라 난 지금이 쉬고 있는 그건데 왜 질타를 하듯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내가 당장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나오니까 요즘 사람들한테도 어쨌든 결혼은 좀 먼 얘기더라도 연애를 당연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남아있구나 싶으면서 그게 가끔은 좀 숨막히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연애를 쉰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연애를 하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굉장히 맞아요. 아니 이게 연애를 쉰다는 게 갑자기 또 약간 살짝 불편한 게 아니 불편해졌어요. 아니 왜냐면 그게 연애를 하는 커플의 관점에서 연애를 쉰다는 거지 솔로의 관점에서는 연애를 한다는 게 솔로를 쉬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 네, 그걸 왜 자꾸 뭔가를 쉰다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연애가 더 노동에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연애를 위한 연애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치, 저는 그냥 그렇죠. 사람을 보고 마음이 가고 그래서 마음이 맞아서 하는 연애가 하고 싶지 지금 당장 내가 연애라는 걸 하고 싶어서 소개팅을 해서 사람을 막 찾아다녀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타협해서 연애를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뭐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전에 바코가 얘기했던 그런 연애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듣고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그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맞나요? www. 네, 그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임수정 씨가 결혼을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상대 그 남자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그 임수정 씨는 계속 이제 결혼을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왜 결혼을 하고 싶은지 이유를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설득을 안 해도 되는데 나는 항상 결혼을 왜 안 하고 싶은지 항상 변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바코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아직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성 때문에 사실 연애를 안 하고 뭐 결혼을 안 하고 이게 사실 정상 비정상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그런 정상성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변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잣대에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택의 문제지 이게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지어질 만한 문제는 아닌데 그게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이런 통념 때문에 연애를 오랫동안 안 했다. 혹은 나이가 찼는데 모태솔로다. 이러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이 사람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시선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어제 정말 따끈따끈하게 어제 본 건데 MBC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학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솔로 동창회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여서 로망이야. 3박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연애 프로그램을 찍는 거예요. 와. 근데 원래 20대 저희 또래가 첫 번째 기수로 나왔다가 어제 두 번째 기수들이 도착을 했는데 30대예요. 32살인가? 그러는데 약간 더 짜릿할 것 같은데요? 더 재밌어졌겠죠? 20년 만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인기가 초등학교 때도 제일 많았고 첫인상으로 가장 좋은 표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외적으로도 그 사람들 중에 뭐 이건 주관적인 거지만 뭔가 누가 봐도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고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가 다들 마지막 연애가 언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가장 마지막에 대답을 하는데 자기는 20살 이후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좋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싸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연자들이 인터뷰에서
아,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못했으면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한 입장에서 그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정상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서. 그러면은 저는 정상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동거에 대한 생각도 궁금해졌거든요. 연인과 동거하는 거 젠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거는 사실 어른들은 이제 결혼 전에 동거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자의 경우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것도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온 그런 정상성이 만든 걱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이 좀 연애 경험이 너무 많은 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좀 조선시대, 정말 조선시대로 따지면 그런 정절 같은 그런 가치가 좀 아직도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요즘에는 그런데도 이제 결혼 전에 동거하는 연인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그래도 굳어져 있던 정상성이 좀 깨지고 다양한 가구 형태로 좀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는 이 동거를 결혼 전에 한다, 이런 것도 또 정상성의 사고방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어떻게 또 결혼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사실혼만 하는 그런 가구 형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걸 정상 비정상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동거는 할 수 있고 그것도 또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동거는 결혼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제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그게 뭔지 알 수 있고 감당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가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삶의 정상성이 너무 확고하고 그래서 또 실패하면 안 되는 사회잖아요. 이혼 가정에 대한 시선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그중에서도 결혼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동거를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이면 결혼이 되게 복불복인 거잖아요. 같이 살아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몇 년을 사귀었든 그렇잖아요. 하이리스크인데. 그래서 저는 프랑스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전 세대가 좀 자유롭게 동거를 하는 그런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부분에선 되게 좋았어요. 프랑스는 부러웠어요. 아예 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정상성 얘기를 들으면 좀 화가 나요. 만약에 뭐 신혼 부부가 집을 뭐 경기도에 산대요. 아니면은 뭐 충청도, 뭐 전라도에 산대요. 근데 제3자인 내가 야 신혼집을 서울이 아닌데 사면 어떡하냐. B2 연구를 해서라도 서울에 가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야 서울에 집 안 사는 애들이 비정상이지. 얘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그걸 여부를 따질 만한 뭐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뭐 동거 얘기를 하면서 정절, 특히 여자가 이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연애 경험 많으면 안 좋은데 또 연애를 안 하면 뭐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 하느냐고요. 아니, 그거- 여자가 연애를 누구랑 해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동거를 좀 여자의 그런 정절과 연관짓는 시선 자체가 우리가 너무 사랑, 특히 뭐 성생활이나 출산을 좀 터부시하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결혼 시장에서 여자가 워홀 갔다 왔다 혹은 교환학생 갔다 왔으면 무조건 걸러라. 이런 말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떻게 좋게 얘기해야 할까요? 좀 뭐 좋게 얘기 왜 좋게 더러워요. 얘기해. 그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잖아요. 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건가? 음. 그저 그냥 성적 대상일
맞아. 으로서 맞아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음. 가치를 매기고. 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의견이 사회 주류는 아닌데 음지 어떤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좀 대표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과대대표되고 있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정상성 하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그냥 정상적인 삶 하면 인서울대학 와서 이름 알만한 기업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서울은 솔직히 너무 비싸니까 집값이 그래도 가까운 이게 수도권 뭐 고향 뭐 하나 뭐 이런데 그렇게 집을 사서 뭐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학생 중에 인서울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고 그 중에서 맞아요. 대기업 몇 명이나 가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기준에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좀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상성이 좀 사회 전반에 다 있다 보니까 그거의 부작용이 이런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한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좀 주류의 인생 이런 거를 정상적이라고 하면서 좀 당연하게 그런 처음에 말했던 무언의 압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경쟁을 과열시킨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아까 신디가 말해준 것처럼 뭐 4년제 명문 대학을 가는 것부터가 경쟁의 연속이잖아요. 같은 반 친구들이랑도 계속 힘겹게 싸워야 되고 또 그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 도심에 있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려면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도 힘들기 때문에 또 취업을 포기하는 뭐 청년 니트족이 많아졌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힘든데 여기서 연애를 또 언제 하며 집 마련은 언제 하고 또 결혼은 언제 하고 그런 거에 좀 지쳐서 지금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부작용이 또 생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혼을 하려면, 연애를 하려면, 아이를 낳으려면 미리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예를 들면은 결혼하려면 야 당연히 아파트 사야지. 근데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는 안 돼요. 푸르지오 사야지. 힐스테이트 대규모 단지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애를 낳아도 야 당연히 영어 유치원 보낼 수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니까 그런 조건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게 되는 것 아닐까. 그쵸. 아니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의 정의가 뭐냐, 연애의 정의가 뭐냐. 그 정의가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운 결과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결혼과 출산을 많이 늘리려면 애초에 연애 그 전에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미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 이 사랑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다고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책임을 많이 지어야 되고 내가 너무 많은 의무를 내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안 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상황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4년제 대학, 대기업, 결혼, 대규모 단지 아파트 살고, 가족을 꾸리고, 이런 게 예전에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물론 쉽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런 코스를 밟기에 조건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런 결혼, 연애, 출산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어디 대기업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봐도 아예 취업 시장이 지금 많이 좁아졌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자리 자체가 없어서 일단 거기서부터가 관문이 너무 힘들고 또 대규모 단지 아파트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주류의 그런 정해진 인생길로 가는 다음 단계로 가는 조건들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서 더 어렵고 그래서 포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약간 답답한 게 이게 주류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주류의 루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정상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면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게 주류라면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더더욱 고립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약간 주류 루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왜 너만 안 해? 다들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욱더 결혼에 대한 반감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남들 다 하는 연애 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호캉스, 오마카세 이런 것들 SNS 보면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거 또 나도 연애를 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할 만큼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심지어 난 아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지도 못했어. 이런 경우에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데 더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1년에 2,400만 원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라고요? 2,400만 원? 이 영어 유치원 애기 1년 보내는데 2,400만 원이면 프리토킹까지 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영어로 근데 그냥. 요즘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요즘 큰일 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회잖아요. 맞아요. 대기까지 신생아가 대기를 걸어놓더라고요. 몇 년 진짜로. 근데 그게 다 찼대요. 와. 2028년 아니다 2030년 뭐 영어 유치원 등록 명수가 다 찬 거예요. 신생아 때부터 네. 영어 유치원을 경쟁하는. 그럼 에미넴 마냥 그러네. 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리아나 그란데 피처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엄마가 아니라 마미를 오가리로 해야 되는. 아, 옹알이로. 태어날 때부터 그럼 너무 경쟁 사회에서 태어나는 것 아닌가. 맞네요. 이제 그럼 이제 슬슬 좀 출산 얘기로 조금 넘어가 봐야 출산으로? 할까요? 아, 출산 전에 결혼 결혼.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제 또래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에어팟을 끼고 다녀요. 근데 저는 에어팟이 편한지도 모르겠고 예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끼고 다니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신혼부부 전세 대출. 혹은 뭐 그런 신혼부부 특공 이런 거. 두 번째, 항공사 마일리지, 가족 마일리지로 합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건 좀 현실적인 건데 법적인 보호자가 생겨서 수술하게 될 때 사인해줄 사람 1명 더 늘어나는 거. 그거 말곤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가 궁금합니다. 근데 네, 뭐 주변에서 나는 결혼이 미친 듯이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혼은 가정을 꾸리기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뭔가 가정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의 결혼제도 자체에 나는 속하고 싶어 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 좀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싶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저 같은 얘기를 하자면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살짝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이 연애가 최근에 끝이 났지만 최근에 이별을 했지만 사실 근데 되게 제가 오래 만났거든요. 한 5년 정도 장기 연애를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엄청 많은 영향을 미쳤던 연애인데 제가 원래 엄격한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이 나한테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약간 뭐 커리어적인 면으로 이게 사실 손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결혼을 안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철옹성 같은 가치관도 좀 깨질 수 있다를 약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 결혼을 조금 원했던 이유는 그냥 처음에는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냥 그런 되게 단순한 이유라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게 그런 재미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또 길게 만났다 보니까 사랑의 형태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저도 20살 초반에 거의 이 사람 만나가지고 뭐 제가 뭐 같이 수업을 듣고 뭐 먼저 취준을 해서 직장에 가고 이러면서 점점 그 사랑의 유형이나 형태가 계속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재미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해본 거예요. 모든 사랑의 유형을.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그럼 같이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지점에서 또 궁금한 게 사실 태클을 거는 건 아닌데요. 네. 그게 꼭 결혼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전 스스로한테도 궁금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다 궁금한 게 왜 그런 감정이 들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전에는 정말 결혼 절대 안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그런 이성적인 자아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정말 그런 법적인 결혼인가 아니면 애인이랑 그냥 하루하루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항상 당연하게 같이 있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그렇게 항상 당연하게 같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꼭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계속 들긴 합니다. 그래서 왜 꼭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세로한테도 좀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인 구속 수단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사회적인 구속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가정? 그리고 사실 처음 이제 첫 생각은 나는 솔직히 재테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아니 현실적으로 진짜 실용적이네요. 네, T의 관점에서 얘가 재테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돈을 틀고 나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아닌가요, 날 구속?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가정의 의미가 조금 크죠. 물론 이제 가정은 내가 정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도적 결속력을 추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근데 그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집을 사람들이 전세 아니고 월세 아니고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도 내 거 아니고 그냥 평생 리스해서 탈 수 있는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그쵸, 평생 그쵸. 빌려 타는 거랑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10년 뭐 이렇게 뭐 살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되게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근데 얘가 이거를 언제든지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네, 그건 맞죠. 그런 네.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지금 이제 신디의 말을 듣고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사람은 어쨌든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 하나, 말 하나가 정말 사람한테는 의미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면 되지 왜 굳이 결혼을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에 우리는 부부다. 혹은 내가 이 사람이 뭔가 병원에 가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동의서에 써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갖는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법과 제도가 인정하는 가족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 남녀의 결합만이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뭔가 스탠다드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 결혼하고 싶긴 한데 나 그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가는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 결혼 못 할 것 같아. 그럼 우리 나중에 뭐 평생 7평 되는 원룸 살기 싫으니까 돈 좀 모아서 같이 살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같이 가족으로서 살겠다는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세대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쉽지 않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러한 개인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폐해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디 말이 맞는 게 오히려 그렇게 결혼이라는 거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 결혼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대단한 딱 하나의 제도다라는 게 오히려 무너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세가 엄청 비싸서 그래서 오히려 연인들끼리 동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면은 말한 것처럼 그냥 6, 7평 원룸에서 살아야 되는데 동거를 하면은 좀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좀 다양한 형태에서 결혼이나 그런 걸 인정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결혼을 그렇게 대단한 결정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요? 신혼부부 특공 노리고 사기 결혼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그리고 저는 좀 뭐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만이 가족이다. 이게 뭐 관련 법률에 딱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누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왜 이 기준인 건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친구 둘이서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셋넷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안 그러면 무슨 심각한 폐해가 있나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그런 기사들 조금 많이 나왔잖아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주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근데 저는 갑자기 살짝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신디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소유하고 싶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유를 통해 얻는 그 안정성이 필요해서라 했는데 저는 약간 지금 시대는 그 제레미 리프킨이 옛날에 말했듯이 소유의 종말의 시대잖아요. 이제 아무도 DVD로 소유하지 않고 넷플릭스로 그냥 빌려서 본단 말이죠. 구독 경제로 바뀌었듯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심리의 기저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유의 종말이 들어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과의 관계를 소유하고 싶다기보단 리스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리스로 그냥 끝내고 굳이 소유의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아까 소유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다른 구독 해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결혼을 안 하는 건데. 근데 약간 결혼을 하는 커플들 중에서 되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상대자가 내 구독을 해지하면 어떡하지? 하는 관점에서 아예 그냥 소유해 버려야겠다. 그런 것도 기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같은 맥락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구독, 뭐 리스 이런 거 내가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OTT 여러 개 구독하듯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구독 당하는 하나의 OTT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상대에게? 내가 그런 여러 구독 내가 왓챠예요. 그 사람이 바코도 구독을 여러 개 하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바코는 한 명의 어떤 관계를 구독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상대는 바코만 구독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 디플도 구독하고 넷플릭스도 하듯이 구독하는데 OTT 여러 개 하듯이. 근데 그거는 그런데 내가 그 문어발 중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 그 신의를 저버리는 짓이다.
근데 서로 동의하에 여럿을 각자 구독하겠다. 이거는 뭐 상관없겠죠? 약간 일부 일처제의 문제와도 좀 닿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결혼제도의 문제가. 이거 한번 그냥 얘기해볼까요? 각 잡고? 일부일처제? 일부일처제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뭐 찬반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선호죠. 내 취향은 좀 가깝다. 아, 그러면 네.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얘기해볼까요? 가능은 하겠죠. 오. 왜냐면은 이게 뭐 내가 연인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 잘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혹하는 그 마음, 이거를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그냥 나는 순간적으로 두 사랑이 있었다가 뭐 그게 휘발되는 거죠. 한 사랑으로. 근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항상 매 순간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주의예요. 아, 그래서 아. 뭐 사랑이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보면은 그런 연애로서의 사랑 말고 사랑 자체는 당연히 한 번에 여러 사람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친구도 사랑하는 거고 그쵸. 가족도 사랑하는 거고 저희 지금 집에 있는 강아지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럿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막 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근데 이제 얘기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쵸.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도덕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봐서 가장 추스리는. 마음이 큰 것 같은 한 명에게 올인하는 게 아닌가. 나는 좀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두 사랑을 안 할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새로운 어떤 결혼에 묶이고 내가 그걸 선택한 이상 절대 남들을 보지 말아야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결혼. 저 어디서 그런 글을 봤는데 결혼한 사람은 결혼 이후에 어떤 만약 이 사람이 이성애자라는 전제하에 이성을 볼 때 생각하는 스위치를 꺼버린대요. 그게 된대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아예 스위치를 끈다고 생각하고 누르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계속 그런 스위치를 꺼야지 하면서 그쵸. 살아간다는 거죠. 이 사람을 봐도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아예 이거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소신 발언으로 그럼 너무 박삭한 거 아닌가요? 삶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뭔가 결혼을 하면은 그 이후부터 뭔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스위치를 꺼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의 감정은 결국 한 루트에서만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사랑, 뭐 호감 이런 건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스스로를 연애 시장에 던지지 않는 선택인 것 같아요. 뭔가 스위치를 끈다는 것. 그쵸. 뭔가 내 마음에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는 이 호수가 있지만은 이걸 아예 출입 금지 시켜버리고 평생. 출입 이게 메마르진 않았지만 평생 출입 금지. 그럴 여지와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속으로도 어떤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계속 출입 금지 시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신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뭐, 평생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헤어진 마당에 전 자신 없어요. 헤어진 마당에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자신 있었죠. 나 자신 있었어. 저희 그러면 좀 돌아왔는데 네,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왔는데 결혼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혼식 얘기는 하고 넘어가 볼까요? 결혼식. 사실 제가 최근에 결혼식을 2번 다녀왔거든요. 사촌 언니가 결혼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저는 약간 두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아 이거 되게 낭만적이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건 정말 식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사촌 언니 결혼식 할 때 축의금 받고 식권 나눠주고 하느라고 식을 하나도 못 보긴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밖에서 고모부가 사촌 언니한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좀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결혼식 자리가 정말 필요하긴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이런 결혼식이 당사자들을 위한 것보다 좀 어른들을 위한 행사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이게 정말 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축의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그 식장 직원들이 와서 몇 시까지 이걸 빨리 정리를 해달라라고 재촉을 하기도 하고요. 식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먹고 있고 사촌 언니랑 이제 남편분이 이렇게 인사를 돌고 있는데 이제 슬슬 다음 그쵸. 식의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눈치도 보이고 우리만의 그런 행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결혼식을 보고 나면은 좀 이런 식이 살짝은 좀 허례허식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회의감이 든다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식이 어른들을 위한 행사라는 얘기에 진짜 동감을 하는 게 결국 결혼보다 결혼식 자체는 당사자들보다 혼주를 위한 이벤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 당사자들은 스몰 웨딩을 원해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혼주라는 말이 있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혼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님들이라는 게 좀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나? 유교 문화의 맞아요. 일환인가요? 혼주. 저는 결혼식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축의금 내가 뿌린 축의금 다시 받아야지. 근데 이거는 젊었을 때는 근데 얼마든지 꿈꿀 수 있잖아요. 아, 나 스몰 웨딩 할 거고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그런 걸 무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축의금. 우리 축의금. 부모님이 뿌린 축의금. 그리고 그런 압박을 받는 친구도 주변에서 봤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정년이 곧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너 할 거면 빨리 해야 되지 않겠니? 맞아. 네, 비즈니스 같아요. 근데 맞아. 저는 이게 다인데 결혼식. 그리고 이게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단 1도 없어요. 그리고 전 약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결혼을 결국 기념하는 거잖아요. 결혼의 출발. 근데 결혼이라는 게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결혼식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뭐 집안 살림을 분담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결혼식이 그런 의미에서 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게 좀 많죠. 근데 그 결혼식 자체에 너무 의의 부여를 많이 부여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하객 패션 논란이라든가 저는 최근에 그 결혼 사진을 찍었는데 신부가 결혼 사진을 보고 신랑 측 하객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맨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결혼 사진 전체를 다 망쳤다고 울고불고 한 경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식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생기는 문제들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무 엄청난 의미를 네. 부여하고 근데 다들 하객 패션 하객 룩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근데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밝은 톤은 신경 쓰이고 또 그러니까요. 무슨 장례식 가는 것도 아닌데 맞아, 얼굴도 맞아. 좀 그래요. 맞아요. 칙칙하게 입고 가기도 좀 그래요. 근데 밝으면 신부한테 조금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아니 무슨 제가 색을 입고 가야 되는 건가? 퍼스널 컬러가 여쿨이에요. 나는 온통 밝은 거밖에 없는데 되게 애매한 밝지 않은 건 교복이나 정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내가 무슨 그러니까 상가집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축하해주러 가는 자리인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출산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요. 출산 얘기를 해볼까요? 아이 낳고 싶으세요?
아니야. 저는 아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지고 싶거든요. 근데 낳기 싫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하는 생각이 어렸을 때는 출산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애기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걸 했을 때 여자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솔직히 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 안 받으셨어요? 배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커서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뭐 출산 브이로그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어떤 게 현실인 건지를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진짜 신체적으로 아픈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너무 비용 부담이나 그런 좀 부담들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과 공백이 사실 가장 무섭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냥 그런 현실적인 거를 다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중학생 때부터 좀 파격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죠? 저는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입양을 할 거다. 아. 결혼을 안 하고 입양을 할 거다. 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을 좋아하고 같이 살고 싶은 그런 로망이자 목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단 결혼하지 않으면 입양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자체가 좀 사회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저의 로망을 실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아이를 내가 안 낳고 출산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대리모가요? 대리모일 수도 있고 혹은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팟 제너레이션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게 좀 미래의 얘기인데 팟이라는 알이 아기를 낳아줘요. 그러니까 그게 박혀커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알에서 아기가 자라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의 난자와 정자만 갖다 제출하면은 그 팥이 대신 길러주고 거기서 태아가 자라나는.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대리모라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다른 걸 통해서 아이를 대신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사실 지금보다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쉽게 가지겠다고 하고 또 키우지 않고 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저는 그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 대리모가 합법인 주들로 옮겨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뭔가 여성이 또 그런 대리 출산이라는 어떤 하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렇네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누군가가 혹은 어떤 기계가 아이를 대신 낳아준다 해도 낳고 싶지 않은 게 그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세상에 살러 오라고 초대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제 심정이랑 정말 딱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세상? 아기한텐 미안하지만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이런 세상이라면은 살러 오라고 감히 초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어렵고 그리고 곧 지금 이대로라면 지구 망할 건데 지구는 안 망하겠죠. 인류가 망하겠죠. 인류 망할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낳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생각 아닌가? 그래서 다들 안 낳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 일단 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여성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데 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바코의 의견이랑 저도 그렇고 아이에게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담보해 줄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씁쓸한 마무리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씁쓸하지만
연애, 결혼, 출산이란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감시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이전 세대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지금보다 필수적이었지만 그만큼 더 쉬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애는 낳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자란다고 말하던 시대였고 지금은 계산해야 될 게 훨씬 많아졌으니까요. 저희가 바라보기엔 지금의 저출생 현상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연애와 결혼, 출산에 대한 또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 게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2화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저희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와.